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년째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주버님네하고 번번이 차별하는 시댁과 이별한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시장에서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 보니 고정 고객이 많고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장사로 지치신 부모님은 저에게 그 일을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졸업해 현재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와 살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사실 취업 전까지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해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딸만 있고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아주버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땅이랑 돈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제 남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6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도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찬밥 신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첫 아들이었던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남편과 아주버님 생일이 음력으로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늘 한 번에 하십니다. 아주버님 생일이니까 겸사겸사 너네 생일도 같이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와서 먹고 가라는 식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은 집에 정을 못 느끼더라고요. 하다못해 형인 아주버님이라도 나서서 동생인 남편을 감싸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늘 본인이 먼저고 조금도 양보할 줄을 모르십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상견례 전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우리 딸을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말을 건넸는데 남편이 울먹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면서요. 다들 야라고 하거나 성까지 붙여서 부르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니 너무 좋다면서 멋쩍게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부모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정부모님은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사실 아주버님은 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사셨어요. 듣기로는 대학도 다 떨어져서 재수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또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면서 한 학기만 다니고 관뒀대요. 그러곤 군대에 갔다 와서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작은 호프집을 차려줬고요. 그런데 결국 1년도 못 가서 말아먹었고 다시 PC방을 한다고 차렸다가 당시 거기서 알바를 하던 형님하고 사고쳐서 결혼했고요. 그 사업도 얼마 가지 못해 말아먹고 이후에는 시아버지까지 같이 대동해서 해물찜 가게를 차리더니 거기서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물려받은 땅이나 재산을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탕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집을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결혼할 때 당시 저는 7천만 원을 모았고 남편은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전세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형님이 임신 7개월 차이었거든요. 곧 애 낳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쓸 곳은 많다고 징징거리던 시기였죠. 당시 아주버님네는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버님 본인이 워낙 까먹은 돈이 많다 보니 결국 합가를 하게 된 건데 동생이 처가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게 생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9살 차이라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성질머리가 아주버님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저희더러 형님 부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저희가 아파트 가서 2다리 뻗고 잘 수나 있겠냐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친정의 도움으로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 하루는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둘 직장이나 거리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튼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하고 시모가 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곧 애도 나오니까 애 좀 클 때까지는 집을 바꿔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너희는 둘이고 얘네는 이제 셋이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식구가 많은 쪽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맞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원래 형한테 동생이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래요. 저더러 외동이라서 그런 형제간의 우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없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시집살이 하면서 며느리 된 도리도 배우고 서로 정도 붙여야지 않겠냐면서 그러는 동안만 아주버님네와 집을 바꿔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친정에서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친정에서 집도 해줬으니 너네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은 당장 필요 없겠지 라고 하시면서 집을 바꾸지 않겠다면 그 돈이라도 빌려달래요. 그 돈으로 지금 시댁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겠다고요. 저는 그 돈도 다 쓸 데가 있어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내가 너 욕심 많은 건 알아봤지만 매정하기까지 하다며 다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돈 몇 푼의 사람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면서요. 나중에 들으니 아주버님네하고 형님네가 엄청나게 셈을 냈었대요. 자기들은 갑자기 애가 생겨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돈도 없이 대충 시작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아무튼 친정 덕분에 저희는 비록 전세지만 리모델링도 하고 가전이랑 가구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구색은 맞춰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돌이켜보면 다 적을 순 없지만 이런저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내 할 도리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시모는 저희가 잘 사는 걸 못마땅해 하세요. 본인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해준 큰아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큰아들네는 영 시원찮은 거죠. 반면에 저희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게 배알이 꼴리셨나 봐요.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시어머님 자식인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형님은 틈만 나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간섭하거든요.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전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까지 해요. 게다가 이제는 육아 문제까지 간섭을 하네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혹시 애 낳고 친정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집을 멀지 않은 곳에 구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좀 자란 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승진을 하면서 연봉도 좀 올랐고 욕심이 생겨서 놀이학교로 옮겼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너무 좋아했기에 아이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굳이 시댁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원래는 주말에 외식하자고 얘기가 오갔었는데 시모가 주말에 약속이 생겼다며 당일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아이를 하원시켜서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형님은 제가 들어가자 저를 쓱 훑어보면서 그까짓 돈 조금 번다고 아주 시부모님 생신도 건성이네? 라면서 바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어른들 계신 데서 받아치기도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저는 형님네 애랑 저희 애를 데리고 키즈놀이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형님께 애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형님이 저에게 제 딸이 거기 놀이학교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이학교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옮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식당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한 달에 무슨 100만 원 넘게 애한테 쓰냐면서 돈 많이 번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어린이집 보낼 건데 위화감 느껴서 한 지붕 아래서 살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딸 놀이학교 보낸다고 자랑하길 했냐. 아니면 내가 형님을 무시하길 했냐며 왜 화를 내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너 일부러 내 자존심 건들려고 애한테 원복 입혀서 온 거 아니냐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무리 형님이어도 저보다 어린데 맞전대 정도는 해달라 제가 쏘아붙이니 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면서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저더러 형님한테 뭐하는 싸가지냐면서 제정신이냐고 난리예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가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애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형님은 시부모님한테 이거 보라고 자기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한다면서 제가 평소에도 사람을 얼마나 깔봤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상황 정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너는 젊은 애가 정신 나갔냐면서 애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냐는 거죠.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 한다고 그 돈 들여서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냐고. 여자애는 그냥 집에서 한글이나 가르치면 된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싶고 솔직히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저한테 꼴같지 않게 돈 자랑한다며 욕을 하고 식당 사람들도 쳐다보고 우리 딸은 울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느샌가 나타났더라고요. 남편은 딸을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생신날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끌려 나왔네요. 그리고는 그 월말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남편도 저도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더 올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2달을 안 보내니까 시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냐면서 저희 남편 전화번호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대로니까 다시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는 지금 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되찾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댁 어른 중 한 분인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남편이 얼마나 차별당하며 컸는지 직접 눈으로 보신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이 같이 하고 있는 가게는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중이래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모르게 매상을 빼돌리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바람에 적자도 엄청나고요. 그런데도 첫째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직접 어떤 복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좀 불쌍한 동시에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야 사랑하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있으니 행복하시겠죠.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남편이랑 둘이 오손도손 살 거예요. 아들의 첫째만 우선시하는 시댁과 계속 인연을 갖고 살아봐야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우리 딸아이 한테도 좋을 게 한 개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남편과 우리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어요. 단지 그게 제 이야기일 거라고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지간한 일이라면 긴 시간 연애해온 만큼 몰랐던 사실이라도 제가 묻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 건지 예비 신우자리랑 결혼을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헷갈려서 결국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작에 저희 어머니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결혼 준비를 시작한 몇 달 안 되는 시간이나마 낭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렸나 싶어요.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인연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둘이 서로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쌍이었어요. 둘 다 서로 서울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적당히 괜찮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요. 서로를 아는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그만큼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난하게 모난 것 없고 조용한 성격이 적어도 결혼하면 다툴 일은 많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아야지 안 싸우고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먼저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싹싹한 성격은 아니기에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거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남자친구를 엄청 좋게 보셨는데 그래서 그랬나 자연스럽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는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할 때쯤에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여느 다른 사람들 마냥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호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점점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과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의 누나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나이 차가 좀 나는 누나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언젠가 누나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나한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학창 시절에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동네방네 사고나 치고 다니던 문제아였는데 누나가 자기를 바로잡아주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인서울 대학에 합격도 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취직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나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며 누나 도움이 아니면 지금 회사는커녕 어디 하루하루 일거리 없나 기웃거리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했고 솔직히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걸 이상하게 들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의 누나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같은 누나의 입장으로 저는 제 동생의 인생에 그렇다 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누나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는 10살 가까이 터울이 있고 저랑 제 남동생은 고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서로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였지. 실제로 만날 기회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굳이 저를 누나에게 소개시키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진 제 신우가 될 수도 있던 사람이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도 남자친구의 누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날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워낙 괜찮게 보셔서 하루빨리 날짜를 잡느니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벌써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켰었고 두 분도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좋게 보고 계셨기에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서로 사위될 사람과 며느리 될 사람을 저렇게 마음에 들어하니 더 두고 볼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동생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가 이번에는 참석을 했거든요. 가족의 일원인데 그 자리에 동석을 한 게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리가 불편할 것 같다고 불참한 제 동생이 원망스러웠지요. 심지어 처음엔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누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상도 평범했고 누나가 동생을 엄청 챙기는구나 싶은 느낌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표정이 많이 심란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농담처럼 사위라고 부를 때도 있던 분이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른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러시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어머니께 방금 상견례 마치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쭉 보아하니 신우 자리가 아주 보통이 아닐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 누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혼하고 나면 그로 인해 고생문이 열릴 게 훤히 보여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순간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이야기 다 끝난 상황에 결혼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평범하게 우애 깊은 남매의 모습처럼밖에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누나가 동생 챙기고 동생이 누나 챙기고 귀찮다고 안 나온 제 동생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 아니냐고 어머니 말에 대들었었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하시기를 어머니께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웬만한 사람들 딱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니네 큰고모가 딱 그런 신우였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친가 쪽,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욕심이 있으셔서 아버지 위로 누나가 4명이나 있어요. 아버지 위로 큰아버지도 계시긴 하는데 아들 하나 잘못되면 어쩌냐며 두 번째 아들을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아무튼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졸지에 4명의 시누에게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너가 참아라 하는 식으로 따로 중간 역할을 안 해주셨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게 큰고모 아버지가 터울이 많이 나서 큰고모가 아버지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대요. 그러니 당시 아버지는 큰고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큰고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라고까지 해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큰고모와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큰고모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시는데 어머니 말씀은 큰고모가 딱 그 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보낸 고된 시간을 딸인 제가 똑같이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대요. 남자친구가 순한 성격에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성격인데 과연지 누나랑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부러지게 중간 역할도 못할 것 같고 저희 아버지 마냥 누나 뜻에 따르자 네가 참아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더 늦기 전에 무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제가 요즘 이때가 어느 땐데 신우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시냐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을 제가 딱 잘라버렸어요.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저대로 다시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소중한 기억이었으면 싶어서 실수 없이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결혼식에 관련한 모든 걸 꼼꼼히 정리해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낄 수 있는 곳은 아끼고 욕심 부릴 곳은 욕심 좀 내려고 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이나 본식 촬영 부분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드메 쪽에도 비용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자기는 이런 거 잘 모른다며 저보고 알아서 잘 준비하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표를 보여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길게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은 겸사겸사라고 상견례 때 말고는 누나를 따로 소개시켜준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참에 누나랑 인사도 시키고 그러려고 불렀다 하대요. 그때부터 촉이 안 좋긴 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이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가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던 예산을 정리해 놓은 표를 들이밀면서 옳게 될 사람이 씀씀이가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신우되는 사람으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러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어머니께서 제게 걱정되었다고 하신 그 말이 떠올라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예산을 두고 주저리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웨딩홀 식사는 미리 먹어봤느냐 하는 사소한 잔소리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까지 포함해 2천이면 평균적인 비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돈을 물 쓰듯이 쓰네. 어쩌네 하면서. 내 결혼식인데도 마치 자기가 결혼하는 것 마냥 이것도 잘 알아본 것 맞냐. 저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면 결혼식 비용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니 어쩌니 허세를 다 부리더라고요. 결혼식 영상이니 웨딩 사진이니 결혼하고 나서 아이라도 태어나 보라고 그런 거 보면서 추억에 잠길 여유 같은 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거금을 쓰지 말라더라고요. 시간을 돌릴 수가 있으면 자기는 웨딩 사진부터 생략하겠다나 어쩐다나요. 그러더니 스드메도 자기가 다니는 동네 미용실 언니한테 부탁할 테니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고 촬영도 자기 지인 중에 사진 아주 기가 막히게 찍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각자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이 있고 저도 다 알아보고 진행한 건데 뭐 저렇게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도 지 누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냐고 하면서 역시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누나 대단하다고 엄지를 축혀 올려 세우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 싶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럼 스드메랑 촬영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하면서 다음 할 말을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둔 결혼식 날짜가 내년 3월 중순쯤, 추위가 살짝 풀릴 때쯤에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날짜를 듣더니 결혼식까지 아직 5개월이나 더 남지 않았냐며 시간을 아끼려면 지금 임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30대 중반이면 이른 나이가 아닌데 뭐 여자 나이 30대 초반이면 늦은 거라고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루라도 유전자가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5개월이나 시간이 남았으니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애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라니 무슨 음식 재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싶었어요. 이미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서 이 결혼은 어머니 말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 한마디 해주기 전까지는 제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 얼마나 더 선을 넘으려고 그러나 보자 싶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1억,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게 1억 4천이었거든요. 이미 남자친구와는 서로 얼마 모았는지를 오픈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제가 작성한 표도 인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지 동생보다 사천이 적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저렇게 흥청망청 써제끼는데 모아놓은 돈이 많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저를 앞에다 두고 제 흉을 보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얼마나 낭비가 심할지 눈에 보인다고 하면서 참으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이랑 후는 완전히 다른 거라면서 지금 쓰듯이 돈 써버릇하면 거짓골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실을 깨우칠 때까지 내가 돈을 관리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자기한테 타쓰고 그러면 자기가 영수증 검사도 하게 될 테니 자연스럽게 허튼 데다가 돈 쓰지 않고 과소비 안 하는 버릇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힘든 소리를 줄줄 늘어놓고 있으니 저도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이 개소리에 향연의 끝이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더 떠들 수 있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희들한테 고마운 줄 알라며 하나뿐인 동생 위해서 자기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지만 돈 관리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큰둥하게 못 씹은 표정으로 지네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낌새를 눈치챈 건지 그래도 누나 덕분에 결혼식 비용을 많이 줄여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누나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자기가 1억 4천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던 것도 다 누나가 자기 대신 돈을 관리해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누나가 돈 관리해주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듣고 있자니 시간도 아깝고 결국 남자친구 누나의 본심이 여태껏 제 앞에 개소리를 늘어놓은 이유가 제 월급을 관리해준답시고 제 돈을 가져갈 생각에 저랬던 걸 알게 되었으니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 누나한테 여태껏 가스라이팅을 한 이유가 고작 동생 결혼하고 나서 동생 월급에 동생 와이프 월급까지 손에 쥐고 흔들고 싶어서 그런 거였냐고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무슨 가스라이팅이냐며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건데 말버릇이 왜 그러냐고 받아치더라고요.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 별것도 없는 새치어로 남의 월급을 통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좀 더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않냐고 잘 좀 생각해보라고 했지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누나가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랑 제가 6살 차이가 납니다. 군대 다녀온 걸 감안하더라도 저보다 4년을 더 사회생활을 했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건 알고서 내 씀씀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거냐 따지니 어디서 꿀을 훔쳐먹고 왔는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안타깝게도 우리 결혼 준비는 오늘부로 여기서 전부 끝내야 될 것 같다고 파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서
남자친구에게 가만 보니 내가 니네 누나보다 돈 관리도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니네 누나한테 맡길 거면 내가 수수료 조금만 가져갈 테니 나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냐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여태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그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평생 남자친구 누나한테 휘둘리며 사는 결혼 생활을 택하는 것보단 파혼이란 결정이 100번 옳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마디 했어요. 파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크게 만든 건 니네 누나가 맞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앵무새마냥 누나 말이 맞다고만 대답하고 있는 당신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혼을 가지고 누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원망해야 하겠다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에 진작에 귀 기울일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꼴도 안 봐도 되고 시간도 많이 아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그래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이 낫지 않냐면서 어머니께서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오랜 세월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제게 해주신 충고였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자만했던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가스라이팅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누나 말이 무조건 맞다고 맹신하고 거역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차라리 진작에 남자친구 누나를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끝난 마당에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 알지만 누나가 일부러 상견례 날까지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자기 본 모습과 정체를 일부러 숨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미리 보였다가 눈치채게 만들어 파토내는 것보다 서서히 시간을 들여가며 자기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할 계획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미리 경고해 준 게 없었다면 만약이란 건 없지만 신우 말에 혹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머니의 현명함 때문에 정말 지옥 문턱에서 유턴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안심이네요.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결혼식을 지난달에 올리고 딱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그때 그 스니입니다. 사연 남겼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려요. 사실 남자친구한테서 파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옳았고 누나가 틀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날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다고 생각했는데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얼굴이 반은 울상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여태까지 자기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 말을 듣고 자기가 곰곰이 따져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5천만 원 이상은 비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즐기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비라고 별로 드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봐도 1억 4천이면 돈이 너무 적다 싶었다네요. 그래서 지 누나한테 자기 돈을 관리한 내역을 좀 보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누나가 보여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가니 따로 관리한 내역을 적어놓은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남자친구 누나가 야금야금 남자친구 돈에서 자기 필요한 데다 쓰고 애들한테 쓰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랬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다 깨달았다고 누나랑은 연을 끊었고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고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결국 스스로 잘해볼 생각은 없고 누나 대신으로 찾은 게 저니까 제 말 듣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 없고 저러다 또 언제 누나 품에 돌아갈지 누가 알겠나 싶어서 내 사전에 두 번째 기회란 없다고 그냥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이별하게 되었는데 아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속이 후련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제가 어디 부족하고 그래서 업체를 통해 남자를 만난 건 아니고요. 저와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하면서도 어느 정도 조건도 잘 맞는 그런 남자를 주변에서나
지인을 통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로 업체를 통하는 편이 저에게 유리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와 남편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제 사연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울의 한의원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이름난 한의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벌은 아니어도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남편의 부모님은 사업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진급을 앞두고 있던 구급 공무원이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업체에서 주선해 주었던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조건이 특출나게 나은 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 남편의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에 관한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머님, 아버님이 사업가라는 건 그건 참 사업장의 규모라던가 직원 등을 제가 좀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업체 말만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란 건 아버님 자신과 어머님까지 포함하여 총 직원 수 4명의 가게였지요. 제가 남편에게 왜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 이런 걸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억울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단 반반 결혼을 했어요. 제가 먼저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괜히 시작부터 도움을 받고 그걸로 발목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기 싫었거든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선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우리 쪽에서도 혼수랑 예단을 그 수준에 맞춰서 해가면 소위 끌려다닐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냥 깔끔하게 저는 제 능력으로 남편은 남편 능력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시작하면 일이 훨씬 편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시부모님의 재력을 엿볼 기회가 없었네요. 아무튼 지나간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나 싶어 이미 결혼식은 올렸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지난 일을 문제 삼아 흠을 잡거나 따져묻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너무 순순히 단념을 해서 그랬던 건지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저를 자극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보약이 문제였습니다. 원래도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솔직히 제 몸 하나만 신경 쓰면 됐지. 제가 살림이며 요리며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해봤자 티도 안 나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잡다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예 살림을 모른 척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도 안 하다 하는 일이라 그런지 한다고 해놓은 걸 봐도 제 성에 차질 않았습니다. 제가 독박 살림을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순식간에 3kg도 넘게 빠졌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친정부모님께선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당장이라도 일하는 사람을 하나 쓰라며 친정어머니께서 야단이셨지만 솔직히 어쨌든 처음으로 독립을 했고 제 살림이다 생각하니까 남의 손을 빌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그러면 보약이라도 한 채 해주겠다 하셔서 그럼 그건 감사히 먹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약 한 채를 받아서 집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이 속인 게 절대 아니라며 업체 탓을 하셨지만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들을 속였다며 서로 탓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제 추측이지만 이후로 어머님께선 제가 그 일로 인해 당신이나 아버님 혹은 남편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고 하지만 어찌됐건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제가 내린 선택이었고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님께서는 마치 제 흠이라도 잡으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다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일이 많아서 청소고 뭐고 할 정신도 없었고 그저 사람 사는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수준만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를 열어보신 어머님께서는 혀를 차셨습니다. 어떻게 가정주부가 냉장고를 이렇게 텅텅 비워둘 수가 있냐며 잔소리를 하시길래 어머님 제가 전업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냐며 대꾸를 했어요. 오히려 퇴근은 남편보다 제가 더 늦는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니 아니면 너네 엄마한테라도 해달라고 하라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지 않냐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점심 드시고 출근하시니까 오전에는 시간 많으시지 않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더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반찬해달라는 소리를 하냐며 참 뻔뻔하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냉장고를 살피시더니 신성칸에 넣어둔 제 한약을 발견하시고는 이게 뭐냐고 물으시대요. 잠시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먹으라고 해준 건데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순순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 하니 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정말 똥 씹은 얼굴을 하시더니 일은 너만 하냐고 물으시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보니 네 남편은 노냐고 남자가 더 피곤하지 여자인 네가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어머님의 무식한 소리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공손한 자세로 그러면 어머님께서 남편 보약 한 제 해주시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니 장인이 한의사인데 그걸 돈 주고 왜 지어 먹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보약을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하고 그런 거 따져서 뭐하나 싶어서 알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김서방 보약도 해드리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센스가 없었다며 김서방이 많이 서운해했을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서운해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버지께서는 내친 김에 사돈들 보약도 해드려야겠다며 저더러 시부모님께 잘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댁이 조건을 속인 게 드러났을 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결혼 중개업체를 고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엔 저처럼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당신들을 탓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본들 의미는 없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특히 어머님께서 작정을 하고 저와 저희 부모님을 속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집이 아닌 모 호텔에서 보자고 하셔서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결혼 전까진 한 번도 가볼 수 없었고요. 만날 때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게 짝퉁이거나 지인에게 빌린 것들일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저에게 당신 며느리가 되어주기로 해서 고맙다며 용돈으로 쓰라고 현찰로 5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남편이 모아둔 돈의 일부였으니까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지키려던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책임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모든 건 어머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게 맞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까지도 보약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갔으면 시댁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성의 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방금 사돈이 왔다 가셨다며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전혀 몰랐다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몹시 불쾌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5사람치의 보약을 주문하셨답니다. 신우가 시집을 간다는데 그 예비 시댁에 선물할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는 건 그 한약을 모두 공짜로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사돈 처녀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듣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친정어머니께 그 부탁 안 들어주셔도 된다고 절대로 내리지 마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마음 같아선 당연히 안 해주고 싶지만 그랬다가 당신 딸 그러니까 제가 미움이라도 사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라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어머님과 잘 이야기할 테니 마음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분한 마음을 삭히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대요. 저는 남편더러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연락도 안 드리고 이렇게 가면 어머님께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이제 막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피곤해 하실 거랍니다. 저는 됐다고 어머님도 아무 때나 오시니까 그냥 가자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도 저를 더는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차로 30분 정도 달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현관을 열어주셨어요. 피곤하신 거 안다고 저희도 피곤하니 본론만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말하는 태도를 흠잡아 벌써 한마디 하려고 하셨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 무슨 신우예비 시댁 식구들 한약을 지어달라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걸 벌써 너네 엄마가 너한테 얘기했냐면서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며 아무리 사돈지간이어도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보다 나이도 한 살 더 많으시다고 말씀 조심해달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보약을 하실 거면 돈을 내시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한약 맡겨놓으셨나고 물었지요. 그러자 신우가 나서서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많고 이번이 2번째 결혼이에요. 신우가 저더러 하는 말이 시집 온 지 1년은커녕 반년도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서운 줄을 모르고 멋대로 밤중에 시댁에 찾아와서 따박따박 따지는 법이 어디 있냐입니다. 저는 신우에게 잘 모르면 빠져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신우예비 시댁 포약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고 혹시 형님이 어머님 떨어 해달라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한가족끼리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랑 형님이랑 한가족이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뭐라 말은 못하고 시근덕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말을 붙이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나 시어머니나 다 저한테는 윗사람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먼저 우리 친정부모님을 뭘로 보셨는지 경우 없이 행동하시더라. 지금 나한테 한 말 그대로 어머님께 가서 먼저 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내 편 못 들 것 같으면 가만히 중간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써붙였네요. 그리고는 얼마간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그 평화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어떤 가족이 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지은 한약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런데 먹다 남은 거라며 들고 온 한약 봉지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 한의원 게 아니더래요. 그런 한약은 만든 적이 없다고 하니 믿지 않아서 실제로 한의원에서 쓰는 봉지를 다 보여주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 가족이 저희 부모님 한의원을 고소하겠다 하길래 그러라 했답니다.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 한의원에서 직접 산 게 맞는지 물어보셨냐니까 선물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선물 받을 때 받은 명함이라고 보여주길래 사진을 찍어뒀다며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순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명함은 제가 어머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부모님 한의원 명함 좀 달라시길래 급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명함이 처음에 시범으로 몇 장 뽑았던 거라 전화번호 하나가 잘못 나와서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해놨었지요. 그런데 사진 속 명함이 바로 제가 수정한 그 명함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절 붙들고는 잘 왔다며 저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났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에서 보약은 안 해준다 하지. 그런데 신우예비 시댁에는 보약을 해서 보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결국 고심 끝에 인터넷에서 보약을 사셨다대요. 그리고는 신우예비 시댁에다간 저희 부모님 한의원 명함을 같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 사돈인데 아주 신경 써서 만들었다며 선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산지도 모르는 어디 싸구려 한약재에다 저희 부모님 이름을 판 거지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어머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께선 미안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면 넌 네 신우가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냐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뻔뻔한 태도에 전 할 말을 잃었고, 어머님께서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더 신세 좀 지자시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더러 그 남자 식구들한테 선물 받은 그 한약은 당신들이 지은 게 맞다고 좀 해달래요. 곧 나을 거라는 말도 좀 해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뭐라 해야 할지 저는 어머님께 제정신이시냐 했습니다. 같이 있던 신우가 저더러 그러니까 그깟 보약 좀 해주는 걸로 왜 치사하게 굴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따지대요. 저는 신우한테 분수에 맞는 사람이나 만나라고 괜히 네 부모 등골 빼먹지 말라고 쏴붙였습니다. 어머님께도 저희 부모님 이름 한 번만 더 파시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했어요. 아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법적으로 한두 개만 걸리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 저 열받게 하지 마시라고도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제가 시댁 알기를 모같이 안다며 진작에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당신을 무시하는 거려. 반성은 고사하고 조금의 미안함마저 느껴지지 않는 어머님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때 신우에게 들었는지 남편도 시댁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아 이끌며 집에 가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길래 됐다 했어요. 이렇게 경우 없는 어머님하고 한시도 더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혀있기 싫다 했습니다. 이래서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닌가 보다고 하니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언성을 높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에 조금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동안은 제 편을 들어준 건 아니니까요. 그나마 중간에 있을 때는 서운한 건 없었는데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구나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짧은 두세 달의 시간 동안 제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결혼 업체에서는 제가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 하니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기들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서류를 검토해보니 시댁에서 서류를 위조한 것 같다며 자기들도 지금 시댁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저는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결국 파혼했어요. 그 남자 쪽에서도 신우와 시댁의 실체를 알아차린 건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진작에 갈라서야 했을 걸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다는 사실이 솔직히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게 다행이다 싶네요.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힘쓰며 지낼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나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지요. 모든 걸 함께하는 여자친구들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등하교는 같이 하는 정도의 관계였달까요? 그러다 남편은 남고로 저는 여고로 가면서 서로 연락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성의 눈뜰 시기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다는 소문도 들려왔고요. 저는 저대로 대학 진학에 열을 올리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지요. 그렇게 저는 서울 소재의 모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목표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 다닌다고 하면 좋은 데 다니시네요. 소리는 나오는 정도의 학교예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제 사연을 들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오면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어디서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제가 개명을 해야 앞으로 무탈하게 산다고 했답니다. 모르면 몰랐지.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여간 찜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명 전 이름이 좀 촌스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개명을 했고 개명을 한 이후로는 제 나름대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하에 이메일 주소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여러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게 된 것도 있어요. 남편도 그들 중 하나였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쓰던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일함에서
몇 년 전 남편이 저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득 안부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잘 지내냐고 메일을 썼어요. 솔직히 답장을 받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설레기도 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락이 닿았네요.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사귀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은 평범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비록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언제 만나도 마음이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이지 각자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었을 만큼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네요. 그런 남편에게 사귀자는 소리를 들은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줄 알았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후로도 몇 번이고 사귀자며 저에게 다가왔고 이러나 저러나 이 우정은 끝났다 싶은 제가 그래 한번 사귀어보자 했습니다. 그 연애가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었기에 남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로서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니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특히나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땐 너무나 충격이었지요. 남편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으니 시누의 존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인지 남편과 달리 시누와 친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굳이 노력해서 언니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길에서 마주쳐도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기도 어색할 만큼 거리감이 생겼달까요?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범한 남매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신우 앞에서 남편은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았달까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정말이지 술이떡이 되게 취해서는 늦은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나마 친정부모님께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떠나셨던 상황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기도 전에 못 볼 꼴을 보일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은 고사하고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네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들고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거든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울어대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몇 시간 후 어느 정도 술이 깬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까 그게 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토해내듯이 내뱉고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단 지금의 어머님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님께선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뒤이어 듣게 된 사연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친어머님께선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셨고 이를 두고 주변에서들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 아버님께는 숨겨둔 애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어머님이셨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아버님의 두 집 생활은 할머님께 발각이 되었고 한동안 아버님이 그 집의 발길을 끊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친어머님과의 사이에서 남편도 갖게 되셨고요. 하지만 몇 년 후 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을 모셔왔답니다. 심지어 아버님과 지금의 어머님과 사이에는 남편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딸까지 있었다네요. 이 모든 사연을 들려주신 이모님도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세상을 떠나셨으니 남편이 마음 기댈 곳이라곤 누구 하나 없었을 거예요.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연이 남편에게 있을 거라곤 저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처음엔 저도 내가 뭘 들은 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몇 번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은 새어머님, 그리고 신우도 배다른 누이. 결국 아버님과 새어머님,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저희 남편이 콩쥐팥쥐에 콩쥐더라고요. 신데렐라였고요.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남편이 아버님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가장 노릇이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님은 아직 예순도 되지 않으셨고 신우도 사지멀쩡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일을 안 해요. 몸이 약하다나요? 약하긴 개뿔 어머님이고 신우고 외모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짜 소도 때려잡게 생겼거든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남자치고도 마른 체형이라 전 솔직히 예전부터 남편이 도대체 누굴 닮았나 궁금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보험금도 어머님과 신우가 다 차지했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요. 가족으로서 어머님과 신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어머님도 저희 남편 자식 취급은 해주셔야 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시 연락이 닿았을 시기부터 계속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시댁이 어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 물었을 때도 남편이 대충 얼버무리듯 그렇다고 하길래 더 묻지 않았고요. 하지만 웬걸요. 알고 보니 어머님과 신우는 남편이 사는 고시원과 회사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왜 너만 나와 사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머님께서 만나는 분이 자주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남편의 존재를 불편해 하신다나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솔직히 이때는 이게 내쫓은 거지 내쫓은 게 아니면 뭔가 싶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파혼 대신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남편에 대한 제 사랑과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환경 속에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할까요? 어머님이나 신우, 두 사람 다 남편의 결혼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지요. 딱 한 가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혼수 그리고 예단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의 가정사를 알고 난 이후로 신혼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대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마뜩찮아서 내쫓은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께서는 아직 신우가 시집도 못 갔는데 남편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있는 대로 깔아뭉개셨지요. 예의도 모르고 매너도 없다면서 지 애미랑 누나 다 버리고 얼마나 결혼이 하고 싶으면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한껏 빈정대셨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남편의 가정사를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남편을 지켜보셨잖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머님의 말씀보다는 당신들이 아는 그 모습을 믿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 안 해주셔도 되고 한 푼도 안 보태주셔도 된다. 대신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생략하자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펄쩍 뛰시며 그래도 당신이 아들 키우느라 들인 공이 있는데 그렇게 날로 드시려고 드냐며 그건 안 될 소리라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돈께서도 지금 날로 저희 딸 데려가시는 거 아니냐며 어른들이 이런 걸로 실랑이하는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깔끔하게 생략하자고 부드럽지만 강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으셨는지 니들 맘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저희는 친정 가까이 신혼집을 얻었고 이후로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선 여전히 돈을 요구해 오셨고 남편은 매번 제 눈치를 살피며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상황이었지요. 솔직히 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고 보내드리라는 말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아들 취급도 안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돈을 보내드리냐고 뜯어말리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그래도 자기에게는 어머니시라며 상황이 되는 한 잘해드리고 싶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괜히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며느리란 오해나 받겠다 싶어서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께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돈을 더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은 참 연락이 없으셨어요. 오로지 월말이나 월초에 생활비 보내라는 연락을 한번 해오셨고, 아, 신우 생일이니까 모브랜드 화장품 사오라고도 한번 연락이 왔었네요. 게다가 남편이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죽는 병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나마 시집살이는 없지 않냐며 좋게 생각하라 하셨지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운할까.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밖에도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할 만큼 어머님께선 저희 남편을 배려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일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1년 넘는 시간을 참으며 옆에서 지켜만 보던 제가 결국 폭발하게 된 건 어머님의 선을 넘는 도를 지나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재혼을 하신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우는 딸이라서 그런지 자기 엄마만 행복하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나 저희 남편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자식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솔직히 제가 신우처럼 그래 엄마 좋을 대로 해라고 쿨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남편처럼 서운한 감정이 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찌됐건 어머님이 그런 선택을 내리셨다 하니 저희로서 더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정말 당황하게 한 건 그 뒤에 이어진 어머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어머님께선 당신은 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 남편을 키우느라 좋은 세월 다 보냈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보상이 뭐였겠어요? 돈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면사포도 쓰고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 비용을 저희 남편더러 내라고 하셨어요. 뻔뻔한 어머님의 아이디어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결국 제가 나서서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어머님께 보내드린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하시냐고 계산이나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님께서 이 사람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버님 1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이 사람고 3이었고 이후로 보험금을 나눠주시기를 했냐 학비를 한번 대주시기를 했냐 그렇다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데리고 살면서 따뜻한 밥 한 번을 해주시길 하셨냐고요. 그동안 제 가슴속에 쌓여있던 억울한 심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전부 다 말하라고 당신도 지치고 힘들다고 왜 말을 못하느냐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앞으로 평생을 같이 보낼 사람은 나지 저분이 아니라고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어머님인지 저인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만약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다못해 그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남편은 지금 제 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모지리 같은 게 어디 지 애미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며 죽은 지 애미 눈을 똑 닮았다고 악을 쓰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껏 제대로 한번 대들지도 못했던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며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어머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정말이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눈치는 진짜 개나 줘버렸는지 남편에게 어머님이 서운해서 그런 거라며 솔직히 자기들도 억울하답니다. 결혼만 너희 어머니가 먼저 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지금의 어머님이셨는데 평생 첩소리나 듣고 살았으니 기분이 좋겠냐고요. 남편은 입술을 악물고는 그래도 나는 어머님이나 누나를 내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했는데 둘은 정말 나를 지갑 정도로만 생각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러더니 더는 이 짓거리 못하겠다며 이제 더는 아는 척 하지 말자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알아서 살라고
나는 더 이상 당신들 뒤치다꺼리 안 한다고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당신이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 같냐며 됐다고 나도 그깟 푼돈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금 살고 계신 집부터 일단 비워달라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네가 뭔데 나더러 집을 비워라 말하냐고 소리를 치시더니 순간 사색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남편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 돈 대부분이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 돈을 빼오면 어머님이랑 신우가 갈 곳이 없다며 전전긍긍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친정엔 비밀로 했었거든요. 이후로는 솔직히 어차피 못 받을 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그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잊고 살았고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며 갑자기 저에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남편 좀 말려보랍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속이 다 후련한데 못하러요라고 받아치고는 남편 손을 잡아 끌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면 되니까 더 열불 낼 것 없다고요. 남편이 미안하답니다. 이런 못 볼 꼴을 보여준 것도 미안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서도 미안하다며 대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겠다대요. 순했던 남편이 정말 각성을 하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집 내놓고 어머님과 신우를 거의 내쫓다시피 내보내던걸요. 어머님께선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저더러 그럼 어디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보증금 1,000만 원만 해달라셨습니다. 물론 1초도 안 걸려서 거절했어요. 어머님께서 저 같은 개차반 며느리는 처음 보신다길래 저도 어머님 같은 개차반 시어머니는 처음이라고 응수했네요.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십니다. 요즘엔 작전을 바꾸신 건지 라면값이 없다, 혹은 버스비가 없다 그러시면서 5만 원만 10만 원만 이런 말 뭐하지만 거의 국어를 하시네요. 신우는 신우대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생전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으니 잘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할 뻔짜지요. 아, 우려와 달리 남편은 전에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삥을 안 뜯기니까 돈도 잘 모이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정말 끔찍히 잘하네요. 요새는 정말 걱정거리 하나 없이 웃음꽃만 피우며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요. 자기야,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이고 결혼식 코앞까지 왔다가 파혼하고 다시 혼자 된 여자입니다. 정말 결혼식을 미루고 미룬 게 오히려 저한테는 행운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남편 될 사람하고는 연애를 오랫동안 만나왔고요.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식만 올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혼집은 친정에서 지원금이 더 많았던 관계로 혹시 몰라 제 명의로 해놓았어요. 처음 결혼식을 미루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축하해주는 사람 수가 제한되는 것은 둘째치고 신랑 신부 제외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 촬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제 한 번뿐인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인데 50명을 넘지 못하는 인원 제한도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 결혼식 앨범을 봤을 때 제 자신이 많이 섭섭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 연기하는 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이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네요. 예비 신랑한테는 형이 한 분 있어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분이세요.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된 지 조금 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살림 차렸다가 들켜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두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저한테만큼은 아주 잘했기 때문에 형 되는 사람이 그런 일로 결혼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되실 형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괜히 한두 마디씩 거두는 게 아주 얄미웠어요. 자기가 결혼을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지. 꼭 자기 이야기를 해가면서 한두 마디씩 덧붙이며 앞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을 앞에 두고 요즘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실패한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한 소리 하면서 거드는 게 아무리 자기가 결혼에 실패했다고 한들
하물며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인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초를 치고 있는 모습이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런 아주버님이 저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만 남겨두고 모든 준비가 끝마쳐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인원 제한이라는 게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상 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 신혼집에 살림도 차렸었고 부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 예비시 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분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일전에 저희 앞에서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부정적이시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답시고 어디서 결혼 상대를 구해와서는 이 사람과 재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차피 아주버님네와는 교류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 그때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든 뭘 하든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결혼식을 언제쯤 올리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그때 돼서 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 예상이 적중했는지 10월 초쯤인가 해서 접종률이 늘어나서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하객으로 200명까지 제한이 풀렸다는 말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에는 하도 오래 기다렸다 보니 기념 촬영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지 간에 이제는 저도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죠. 그런데 아주버님 쪽에서 이 정도 속도면 곧 인원 제한이면 마스크면 전부 다 풀리지 않겠냐고 말하시면서 때를 좀 더 기다려보자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건 저였는데 아주버님이 별 걱정을 다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을 더 미루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재혼할 상대를 만나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도 마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 저도 한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안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아주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인원 제한이 다시 걸리지는 않았지만 또 괜히 제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괜히 병만 얻어갈까봐 식 올리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마음먹었을 때 올릴 거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참에 미뤄진 김에 그냥 혼인신고 먼저 올리고 차라리 아예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쌍수를 들고 결혼식을 미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주버님이 또 말을 바꾸시더니 이제 와서는 결혼식을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꺼내왔어요. 그냥 빨리 식을 올리라고 말하면서 식 올리는 김에 자기네들도 같이 해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과 재혼하실 분도 두 번째 결혼을 상황인데 두 사람 다 이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유책 사유자라서 결혼식에 초대할 만한 하객이 없어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저희 식날에 같이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게만 해주면 결혼식 비용도 전부 부담해주고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저희들 앞으로 해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비 신랑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당연히 예비 신랑 쪽에서 칼같이 거절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와서 놀랐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친정 쪽에서 집도 거의 다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은 예비 신랑 쪽에서 내기로 했었거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까짓 결혼식 비용 얼마 아끼자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주버님이 비용을 부담해 주신다는 이유로 합동 결혼식에 찬성을 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니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재혼이고 부를 하객이 없어서라지만 저와 친정 쪽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오히려 그런 형님을 안쓰럽지 않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제가 형님 되실 분이 저랑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 번 본 게 전부라 각별한 사이도 아닌데다가 아주버님은 제가 평소에도 탐탁치 않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꼭 그 두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두 사람 다 불륜으로 결혼에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면이 안 선다고 식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지도 못하는 저희 쪽 하객들의 축하를 받자고 굳이 저희 결혼할 때 같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정말 저라면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식을 그렇게 꼭 올려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말하기는 해왔지만 예비 신랑의 말투는 이미 내켜하지 않는 듯한 저에게 많이 실망을 한 말투였고 자기 형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고
결혼식 비용도 예비신랑 쪽에서 부담하게 생겼는데 그 돈을 아끼게 되었으니 우리한테도 이득이 아니겠냐는 말을 해오며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더니 예비신랑이 저보고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박해서 쓰겠냐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미 신혼집에서 같이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황에 그 집에서 꼴도 보기 싫은 예비신랑하고 하루라도 있는 게 내키지 않아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니 저희 부모님이 전후 사정을 들으시고는 너가 이 결혼해서 모자라게 한 게 뭐가 있냐고 다시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짐 싸들고 본가로 돌아가야 할 건 너가 아니고 박서방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제가 벌써부터 이런 사소한 걸로 친정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면 주도권을 예비신랑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 강하게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싫었지만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짐 싸들고 나갔던 제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짐 들고 돌아왔으니 예비신랑은 제가 꼬리 내리고 돌아온 건 줄 알고 기고만장해져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냐고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있는 예비신랑에게 당장 짐 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파혼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아주버님네와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만 피해가려고 했는데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말한 대로 이 결혼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신혼집에 예비신랑이 모아놓은 돈도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을 혼수에 지출을 해서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한테는 집에 묶인 돈이며 혼수도 그대로 다 돌려줄 테니 그 돈으로 그 좋아하는 형님 결혼식을 시켜주던지 말던지 하고 저랑은 이제 그만 끝내자고 호통을 쳤어요. 예비신랑은 끝까지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저보고 사람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며 쓴소리를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하던 예비신랑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바뀌어가지고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전화로 시부모님하고 형님까지 동원해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오겠다고 하네요. 쪽수가 밀리니 저도 친정에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께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인지 오겠다고 통보를 하자마자 벌써 집안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신랑도 아주버님도 전부 다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도 그 잘난 합동결혼식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이득을 볼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번갈아 가면서 말하며 제 혼을 쏙 빼놓고 있는 와중에 든든한 지원군인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시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말하면서 어디 불륜 커플을 데리고 내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끼얹으려 드는 거냐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파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그냥 이왕 결혼식 올리는 거 우리도 같이 합동 결혼식을 하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 거고 강압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결국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예비신랑도 합동 결혼식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불륜 남녀가 가족인 집구석에는 우리 딸 보낼 생각 없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도 안 올린 거? 이참에 저와는 파혼을 하고 어디서 다른 상간녀를 구해다가 며느리로 들이라며 호통을 치시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정도 며느리가 딱 어울리지. 저는 그 집에 보내기에 너무 과분하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결혼식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저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의 형이 불륜한 사실을 가지고 저는 색안경을 쓰고 봐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예비신랑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좋은 점만 바라보려고 했지만 도가 지나친 요구에 저도 이렇게 파혼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시댁도 신랑도 아주버님도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해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니 정말 천리만 길 같고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앞에 좋은 일만 있기를 다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